이 쓰레기 같은 낙서가 어디서 나온 건지 당장 알아내요. 백발의 70대 초반 남성이 메모지 한 장을 손에 쥔 채 미술관 복도를 가로질렀다. 새하얀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그가 내뿜는 기운은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30년 넘게 이 미술관을 이끌어온 관장이 저런 표정을 짓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직원들은 복도 양쪽으로 멈춰서서 그저 숨을 참았다. 그리고 그 소란의 한복판, 정작 그 낙서를 그린 장본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3층 화장실 타일을 무릎 꿇고 닦고 있었다. 그 메모지 한 장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검은 단발머리의 30대 중반 여성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한복판에 자리한 광화현대미술관은 현재 연간 관람객 80만 명을 넘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미술관이다. 국제미술계에서도 손꼽히는 이곳은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매 시즌 기획전을 통해 미술계의 흐름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고급 대리석 바닥, 층고 10m의 유리 천장, 조도 하나하나 계산된 조명들. 이곳에서 모든 것은 작품이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윤서아는 이 미술관에서 투명한 존재였다. 낡은 하늘색 청소복을 입은 검은 단발머리의 35살 여자. 아침 6시, 아직 관람객이 오기 전 빈 복도에 그녀의 대걸레 소리만 울렸다. 밤 11시, 마지막 전등이 꺼지기 전까지 그녀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전시장 유리를 닦았다. 주간조와 야간조를 번갈아 가며 어떤 날은 둘 다 뛰었다. 몸이 버텨주는 한 거절하지 않았다.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8부터 일을 시작했다. 식당, 공장, 편의점, 건물 청소. 35이 되도록 어느 곳에서도 이름이 불린 적 없었다. 청소 아줌마, 저기요. 혹은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내밀거나 엎지른 음료를 가리키는 손가락. 그게 윤서아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언어의 전부였다. 광화현대미술관도 다르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더했다. 야, 거기 청소부. 내가 방금 마신 커피잔 치워요. 바닥에 내려놓을게. 관람객 중 유독 자주 마주치는 40대 남성이 있었다. 명품 시계와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50대 초반처럼 보이는 그는 일주일에 2~3번은 미술관을 찾았는데 올 때마다 반드시 윤서아를 찾아내 무언가를 시켰다. 커피잔을 치우게 하거나 쓰레기를 건네거나 심지어 본인이 신은 구두에 빗물이 튀었다며 닦으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다. 윤서아는 그때도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굽혔다. 수석 큐레이터인 박미선은 더 정교하게 그녀를 짓밟았다. 갈색 단발에 항상 검정 정장과 하이힐을 신은 40대 후반의 여자. 이 미술관에서 관장 다음으로 권위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는 윤서아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어제 이전 시간 유리창에 물얼룩 있었잖아요. 못 봤어요? 눈이 달린 거 맞아요? 어떤 날은 업무 이메일을 프린트해서 복도 청소 중인 윤서아에게 들이밀었다. 심부름이었다. 청소부에게 종이를 전달하라거나 관장실 생수를 교체하라거나 청소팀 업무가 아닌 것들을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시켰다. 청소팀 관리자인 최동철도 마찬가지였다. 50대의 짧은 검은 머리 남자는 관리팀 조끼를 입은 채 늘 윤서아에게 가장 힘든 구역을 배정했다. 서아 씨가 꼼꼼하잖아요. 서아 씨가 해야죠. 칭찬처럼 포장되었지만 결국 가장 더럽고 가장 넓고
가장 늦게 끝나는 곳은 항상 그녀 차지였다. 그나마 신입 큐레이터 한지수만이 달랐다. 긴 생머리에 베이지 캐주얼 재킷을 자주 입는 20대 후반의 그녀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꾸벅 인사를 했다. 수고하세요, 서아 씨. 별거 아닌 말이었다. 하지만 윤서아에게는 하루 중 유일하게 사람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이 미술관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다. 그림. 청소 도중 전시관을 지나칠 때마다 잠깐이라도 작품 앞에 서는 것. 그게 윤서아의 유일한 낙이었다. 미술을 배운 적 없었다. 작가 이름도 몰랐다. 하지만 그림 앞에 서면 숨이 트였다. 색깔이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에 고였다가 조용히 풀렸다. 특히 바다를 그린 그림 앞에서는 오래 서 있었다. 파도의 곡선, 물의 층위, 빛이 부서지는 방식. 왜 그런지 몰랐다. 어릴 때부터 바다는 늘 꿈처럼 그녀 안에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거의 없었다. 7살 이전의 것들은 안개처럼 뭉개져 있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18배 홀로 서기를 했다. 그녀에게 과거란 기억이 아니라 공백이었다. 단 하나 낡은 펜던트만 빼고 엄지손가락 크기만 한 은빛 펜던트. 뚜껑을 열면 아주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긴 웨이브 머리를 하고 붉은 원피스를 입은 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반쯤 옆을 향해 있어 윤서아는 그 얼굴을 완전히 본 적이 없었다. 보육원에 맡겨질 때 목에 걸려 있었다고 했다. 선생님이 말했다. 이거 내 거야. 함부로 버리면 안 돼. 그 한마디가 20년이 넘도록 그 펜던트를 목에 걸고 살아온 이유였다. 야간 근무가 끝나는 시간, 미술관 불이 하나둘 꺼지고 경비원이 각 층을 순회하기 전 잠깐의 틈이 생겼다. 15분에서 20분 사이. 그 짧은 시간이 윤서아의 것이었다. 청소 카트를 구석에 세워두고 이전 시간 창가 벤치에 앉는 것. 그게 하루의 마지막 의식이었다. 그날 밤도 그랬다. 조명이 최소로 줄어든 전시관에 그녀 혼자였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렀다. 전시관 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윤서아는 청소복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폐기 예정인 전시 안내 메모지 한 장과 볼펜 한 자루. 처음엔 그냥 선을 그었다. 바다의 수평선 같은 선. 그 다음엔 파도. 손이 기억하는 대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각이 이끄는 대로 선이 이어졌다. 파도 위에 빛을 얹었다. 볼펜 한 자루만으로 명암을 만들어냈다. 가장자리에는 결선을 얹어 파도가 부서지는 찰나를 담았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숨이 고르게 내려앉았다. 아무도 없는 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윤서아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았다. 다 그리고 나서 보니 파도가 묘하게 보랏빛으로 보였다. 볼펜은 파란색이었는데 명암의 층위가 쌓이고 빛의 방향이 표현되자 그 단색 선들이 묘하게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스스로도 의아했다. 왜 이게 보라색으로 보이지? 메모지를 접었다. 원래는 가져가려 했다. 하지만 청소 카트로 돌아오면서 실수로 떨어뜨렸고 어두운 바닥에 내려앉은 그 작은 종이를 찾지 못했다. 경비원이 곧 올 시간이었다. 윤서아는 결국 그냥 나왔다. 그 메모지는 이전 시간 벽 아래 전시대 모서리에 살짝 걸쳐 있었다. 아무도 없는 밤 빗소리만 들리는 전시관에서 그 작은 낙서는 조용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개관 전 관장의 순시는 매일 아침의 루틴이었다. 새하얀 백발의 70대 초반 남성,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강태원 관장은 지팡이 없이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다. 30년을 이 미술관과 함께한 사람. 이 공간 안에 먼지 한 톨, 조명 각도 하나까지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전 시간에 들어섰을 때 그는 멈췄다. 전시대 모서리, 바닥에 살짝 걸친 작은 메모지 한 장. 원래 같으면 그냥 치울 쓰레기였다. 하지만 그 위에 그려진 것을 보는 순간 그의 발이 굳어버렸다. 볼펜으로 그린 파도였다. 작은 메모지 위에 빼곡하게 그러나 어지럽지 않게 담긴 바다. 파도의 곡선이 빛을 표현하는 선의 방향이 물이 부서지는 순간을 포착하는 기법이. 강태원은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다. 눈이 타오르듯 뜨거워졌다. 25년 전 어린 딸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렸던 그 파도였다. 관장님, 잠깐 진정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 그림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수석 큐레이터 박미선이 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강태원 관장은 책상 앞에 앉지 않고 창문 쪽에 서 있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넓은 등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한 손에는 메모지가, 다른 손은 창틀을 잡고 있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갈색 단발에 검정 정장 차림의 박미선은 상황을 읽으려 했다. 30년간 이 미술관에서 일하며 강태원 관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그가 청소부가 버리고 간 쓰레기 조각 하나에 저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누가 그렸는지 찾아요. CCTV 확인해서. 어제 야간 근무자부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박미선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관장이 메모지를 내밀었다. 박미선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볼펜으로 그린 파도. 작은 메모지 위에 빼곡하지만 어지럽지 않은 선들. 사실 처음엔 별것 아닌 낙서처럼 보였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상했다. 단순한 선 낙서가 아니었다. 파도가 부서지는 찰나의 물결이 층위를 이루며 담겨 있었다. 빛의 방향이 있었다. 선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게 굉장하네요. 말이 새 나왔다. 수석 큐레이터로서 반응이었다. 굉장한 게 아니에요. 강태원이 돌아섰다. 새하얀 백발 아래 70대 초반의 얼굴이 무너져 있었다. 박미선은 그 얼굴을 보고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은하의 그림이에요. 강은하. 그 이름은 미술관 내에서 금기어에 가까웠다. 25년 전 사라진 관장의 딸. 당시 8살이었던 소녀. 사건은 단 하루 만에 일어났다. 가족이 서해 바닷가로 여름 여행을 갔고 아내가 잠깐 눈을 돌린 사이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이후 심각한 우울증을 앓다 10년 뒤 세상을 떠났다. 강태원은 그 이후로 딸 이야기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미술관만이 그의 전부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그리던 파도가 여기 있었다. 강은하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천재적 감각을 보인 아이였다. 특히 바다 그림을 즐겨 그렸는데 기이하게도 항상 파도를 보라색 계열로 표현했다. 물을 파란색이 아닌 보라색으로 인식하는 특유의 감각이 있었다. 미술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놀란 것이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고 파도의 선을 쌓는 방식. 물이 부서지는 찰나를 포착하는 독특한 기법. 그건 가르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선천적인 감각이었다. 그 기법이 지금 이 메모지 위에 고스란히 살아있었다. CCTV 확인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미술관 보안팀이 어제 야간 시간대 이전 시간 영상을 분석했다. 23시 12분. 낡은 하늘색 청소복을 입은 검은 단발머리의 30대 중반 여성이
창가 벤치에 혼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카메라 각도상 정확히 무엇을 쓰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일어나면서 바닥에 종이를 떨어뜨리고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보안팀장이 신원을 조회했다. 청소팀 명단에서 이름이 나왔다. 윤서아, 35세, 야간주간 겸직 청소원. 강태원 관장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다. 박미선이 청소팀 사무실 쪽으로 내려간 것은 오전 10시가 막 넘었을 때였다. 갈색 단발에 검정 정장과 하이힐 차림의 그녀는 지하 1층 청소팀 휴게실 문을 별 예고 없이 열었다. 청소팀 관리자 최동철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윤서아 씨 어디 있어요? 3층 화장실 청소 중인데요. 왜요? 불러요. 지금 당장. 최동철은 말없이 무전기를 들었다. 짧은 검은 머리의 50대 남자, 관리팀 조끼 차림의 그는 박미선의 말을 거스른 적이 없었다. 3층 화장실 타일을 무릎 꿇고 닦고 있던 윤서아는 무전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관장실로 오라는 말. 청소 중에 관장실에서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뭔가를 잘못한 건가? 혹시 어제 전시관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에게 보인 건가? 청소복을 추스르고 일어섰다. 손에 묻은 세제 냄새를 대충 닦아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관장실이 있는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조용히 빠르게 뛰었다. 박미선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가요. 차갑고 짧은 말이었다. 윤서아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었다. 관장실은 넓었다. 한쪽 벽 전체가 유리창이었고 광화문 광장이 내려다 보였다. 책상 맞은편에 긴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다. 그 안에 새하얀 백발의 70대 초반 남성이 의자에 앉아 윤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원 관장과 눈이 마주쳤다. 윤서아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앉아요. 그 한마디가 예상 밖이었다. 관장이 청소부에게 앉으라고 한다. 윤서아는 어색하게 소파 끄트머리에 걸터 앉았다. 관장이 메모지를 책상 위에 놓고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거 당신이 그린 거 맞죠? 윤서아는 메모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어젯밤 그린 것. 찾지 못하고 나온 그것. 머릿속에서 빠르게 변명이 준비되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규정 위반인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제가 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장님. 업무 시간도 아니었고 그냥 아무도 없어서 잠깐 앉아 있다가. 사과는 필요 없어요. 관장의 목소리가 낮게 끊었다. 윤서아는 말을 멈췄다. 강태원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았다. 검은 단발머리, 낡은 하늘색 청소복, 세제 냄새가 배어있을 손. 평범한, 아니 세상이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을 사람. 그런데 그 손이 이것을 그렸다. 이 그림 어디서 배웠어요? 배운 적 없습니다. 윤서아가 조용히 답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바다가 좋아서요. 그림이 뭔진 모르지만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서. 관장의 표정이 천천히 무너졌다. 그 순간 윤서아의 청소복 기단에서 무언가가 빛났다. 작은 은빛 펜던트. 움직일 때마다 청소복 안에서 살짝 드러났다 숨었다. 강태원의 시선이 그것에 머물렀다. 그 목걸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윤서아는 영문을 모른 채 펜던트를 꺼냈다. 보육원 시절부터 지닌 것. 낡은 은빛, 뚜껑이 달린 작은 케이스. 관장에게 내밀었다. 강태원이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받아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70대의 남자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사진 속 여자는 긴 웨이브 머리에 붉은 원피스를 입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반쯤 옆을 향한 얼굴. 강태원은 그 얼굴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었다. 아내였다. 딸 은하가 사라지던 날 함께 있었던 아내. 그 사진은 아내가 29살이던 해 서해 바닷가에서 강태원이 직접 찍은 것이었다. 그 사진의 원본은 지금도 관장집 서재 서랍 안에 있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진이 2장이었다. 하나는 그의 서랍 안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지금 이 청소부의 낡은 펜던트 안에. 강태원은 손등으로 눈을 가렸다. 그러나 어깨가 흔들렸다. 은하야. 25년 만이었다. 강태원 관장은 그날 오후 미술관 전 일정을 취소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예정된 작가 미팅, 언론 인터뷰, 이사회 보고, 자료 검토 모두 박미선에게 넘겼다. 갈색 단발에 검정 정장 차림의 수석 큐레이터는 관장실 밖에서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처음으로 묻지 않았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히 알고 싶지 않았다. 관장실 안에서 강태원은 혼자 윤서아의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직원 인사 파일에 붙어 있는 윤서아의 이력은 짧았다. 출생지 불명, 보육원 입소 나이 7살, 보호자 없음, 학력 고등학교 중퇴, 이후 식당, 편의점, 빌딩 청소, 공장 단순 노무. 이 미술관에 입사한 것은 3년 전이었다. 직책은 청소원, 연봉은 최저임금 기준. 비고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짧은 종이 한 장이 한 인간의 35년이었다. 강태원은 파일을 덮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아내의 사진들, 그리고 딸 은하의 그림들. 당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만들어 두었던 복사본들이 25년간 그 봉투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은하의 마지막 스케치북에서 나온 그림들. 모두 바다였다. 모두 보라색 파도였다. 그는 그 그림들과 어제의 메모지를 나란히 펼쳤다. 기법이 같았다. 파도가 부서지는 순간을 포착하는 방식, 물의 층위를 선으로 표현하는 방법, 빛의 방향을 명암으로 만들어내는 감각. 어린아이가 그렸다고 믿기 어려웠던 8살짜리 은하만의 것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메모지 위에 살아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오래된 번호를 눌렀다. 아직도 외우고 있었다. 나야. 민규야. 부탁이 있어. 오 민규. 강태원이 20년 지기로 사귀어온 사립 탐정. 정확히는 은하가 사라진 이후로 산발적으로 의뢰해 온 사람. 사건이 미제로 처리된 이후에도 강태원은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단서가 생기면 그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번번이 빈손이었다. 윤서아라는 여자 신원 좀 자세히 들여다봐줘. 보육원 입소 경위까지. 윤서아는 그날 오후 근무로 돌아왔다. 관장실에서 나온 뒤 1시간가량 그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관장이 왜 울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펜던트를 보고 그냥 낡은 목걸이인데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신 건가? 아니면 뭔가 착각을 하신 건가? 질문을 할 수 없었다. 관장이 울고 있는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관장은 결국 한참 뒤에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잠깐 나가 있어요. 미안해요. 그게 전부였다. 윤서아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나왔다. 그림에 대한 추궁도 규정 위반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 청소팀 사무실로 내려가면서 최동철이 눈치를 살폈지만 윤서아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냥 다시 청소를 했다. 그게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오후 전시관 청소를 마치고 3층 유리창을 닦는데
한지수가 다가왔다. 긴 생머리에 베이지 캐주얼 재킷 차림의 20대 후반 여성. 그녀는 조용히 윤서아 옆에 서서 속삭였다. 서아 씨, 오늘 관장님이 무슨 일이에요? 다들 분위기 이상하다고 난리인데. 저도 몰라요. 관장님이 서아 씨를 부르셨다고 들었는데. 그냥 확인할 게 있으셨나 봐요. 한지수는 더 묻지 않았다. 잠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서아 씨, 밥은 먹었어요? 그 한마디에 윤서아가 잠깐 손을 멈췄다. 나중에 먹으려고요. 나중에가 어딨어요. 나 매점 가는데 뭐 사다 드릴까요? 단순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윤서아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유리를 닦는 척 돌아섰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열흘이 흘렀다. 강태원은 그 열흘 동안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움직였다. 회의에 참석하고 작가를 만나고 전시 기획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다. 오민규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11번째 날 아침 전화가 왔다. 태원이 형 나왔어요. 근데 듣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어요. 강태원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오민규가 찾아낸 것들은 이러했다. 윤서아가 입소한 보육원은 경기도 파주의 성심 보육원. 입소 날짜는 2000년 10월. 당시 나이만 6살에서 7살 사이. 입소 당시 상태는 탈수와 영양 부족. 발견 장소는 파주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골목. 발견 당시 목에 은빛 펜던트 착용 확인. 입소 경위를 담당했던 당시 사회복지사 기록에 따르면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서아라는 것만 겨우 말했다. 성은 알지 못했다. 가족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 보육원은 성을 임의로 윤으로 등록했다. 본인의 뜻은 없었다. 발견 날짜 2000년 10월. 강은하가 사라진 것은 2000년 8월이었다. 서해 바닷가, 충청남도 태안군. 파주 터미널은 태안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닿는 곳이었다. 2달의 공백이 있었다. 7살 아이가 혼자 2달을 어떻게 버텼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더 이상의 정보를 얻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경찰은 당시 실종 아동 대조 검색을 했지만 2000년대 초반의 검색 시스템은 지금과 달랐다.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지 않았고 지역별로 따로 관리되었다. 충남에서 실종된 아이가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되었을 때 두 정보가 연결되지 않았다. 형, 이름이 달라. 아이 이름은 서아만 있었고 강이라는 성은 없었어. 실종 신고서에 등록된 이름은 강은하고 검색이 안 걸렸을 거야. 당시 시스템으로는. 강태원은 전화기를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하야, 서아야 같은 아이였다. DNA 검사를 의뢰한 것은 이틀 뒤였다.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다. 강태원은 먼저 가정의학과 전문의 지인을 통해 절차를 확인했다. 현재 친자 확인 DNA 검사는 친자녀 확인 키트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전문 검사기관을 통한 공식 채취가 필요했다. 강태원이 필요한 것은 법적 효력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그는 박미선을 불렀다. 윤서아 씨한테 건강검진 받을 기회를 줄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 청소팀 전원 대상으로. 박미선은 잠깐 멈췄다. 청소팀 전원이요? 예산이. 내가 사비로 낼 거예요. 박미선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무언가를 눈치챘지만 지금 관장에게 반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건강검진은 일주일 후 예약되었다. 제휴 검사 기관을 통해 진행되었고
윤서아는 구강 검체를 포함한 기본 검체를 채취했다. 강태원은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검체를 보관해 둔 것이 있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언젠가 은하를 찾을 경우를 대비해 공증된 의료기관에 보관을 의뢰한 것이었다. 아내는 그때도 희망을 놓지 않았었다. 결과는 열흘 뒤에 나왔다. 그 결과지를 받아든 강태원의 손이 떨렸다. 혼자 관장실에서 봉투를 열었다. 두 줄의 숫자와 판정 문구. 일치 확률 99.97%. 친자 관계 성립. 그는 봉투를 내려놓고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아내가 바다를 바라보던 그 사진. 붉은 원피스. 긴 웨이브 머리. 그 사진이 딸의 목에 걸린 펜던트 안에서 25년을 살아남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번엔 소리가 났다.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강태원은 몇 번이나 마음을 고쳐먹었다. 딸을 갑자기 불러세워 내 아버지야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25년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 없었다고 믿고 자라온 사람. 그 삶의 무게를 단 한마디로 뒤흔들면 어떻게 되는지 노인은 두려웠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는 그 몇 주 동안 배웠다. 먼저 움직인 것은 박미선이었다. 수석 큐레이터로서 미술관 전체의 흐름을 가장 예민하게 감지하는 사람이 그녀였다. 관장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 그 달라짐의 중심에 청소부 윤서아가 있다는 것.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읽고 있었다. 어느 날 박미선은 청소팀 대기실로 내려왔다. 그녀가 그곳에 내려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윤서아 씨, 잠깐 봐요. 윤서아는 청소 카트를 밀다 멈췄다. 그녀는 박미선 앞에서 늘 몸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관장님이 요즘 당신한테 좀 관심이 있나 봐요? 박미선은 마치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던졌다. 그러나 그 눈은 윤서아의 반응을 전혀 놓치지 않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면 됐어요. 그냥 분수를 알고 다니라고요. 그게 전부였다. 박미선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윤서아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분수. 그 단어가 가슴 한쪽에 박혔다. 너는 청소부야. 잊지 마. 그게 그 말의 본뜻이었다. 하지만 박미선이 움직인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술관 법무 담당 변호사와 접촉했다. 강태원 관장이 고령이었고 후계 구도에 민감한 상황이 미술관 재단 내부에 있었다. 관장에게 직계 가족이 없다는 것은 미술관 운영권이 향후 이사회 중심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박미선은 오랫동안 그 구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준비해온 사람이었다. 만약 갑자기 혈연이 등장한다면 상황이 뒤집힐 수 있었다. 그녀는 먼저 내부 소문을 흘렸다. 조심스럽게 여러 경로를 통해 관장님이 청소부와 특별한 관계 아니냐는 뉘앙스. 미술관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그런 말은 빠르게 번졌다. 관람객 응대팀, 전시 보조 인력, 경비팀. 소문은 점점 살이 붙었다. 윤서아는 그 소문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며칠 뒤에야 알았다. 3층 복도에서 경비원 2명이 나누는 대화를 지나치다 들었다. 청소부가 관장님한테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진짜로? 글쎄, 나이 차이도 엄청난데. 어떻게 된 건지. 윤서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들은 게 들통날 것 같았다. 그냥 카트를 밀며 지나쳤다. 그러나 귀가 붉어졌다. 얼굴이 달아올랐다. 수치심이었다.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그날 야간 근무 내내 손이 떨렸다.
한지수가 그 소문의 출처를 추적한 것은 직업 본능에 가까웠다. 신입이었지만 사람과 분위기를 읽는 데 타고난 감각이 있었다. 소문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번지는지 그 결에서 출처가 보였다. 큐레이터 팀 내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박미선이 있었다. 한지수는 관장실 앞에서 잠깐 망설였다. 신입이 이런 것을 보고하러 가는 건 무모한 일이었다. 직속 상관인 박미선에게 찍힐 수도 있었다. 그러나 윤서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며칠째 말이 없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그 얼굴. 노크를 했다. 강태원 관장은 그 보고를 조용히 들었다. 그는 한지수가 말하는 동안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손이 책상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그게 전부였다. 한지수가 나간 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강태원이 윤서아를 다시 부른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 저녁이었다. 이번엔 관장실이 아니었다. 미술관 5층 소회의실 창밖으로 광화문 광장의 저녁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방.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윤서아가 들어왔다. 오늘은 표정이 더 조용했다. 뭔가 마음에 짐이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강태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앉아요. 오늘은 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는 천천히 모든 것을 말했다. 딸 이야기. 25년 전 서해 바닷가. 사라진 아이. 아내가 그린 사진이 담긴 펜던트. DNA 검사. 결과. 윤서아는 처음엔 그냥 듣고 있었다. 그러다 점점 표정이 굳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눈이 서류 봉투에 고정되었다. 강태원이 봉투를 밀었다. 확인해요. 윤서아는 봉투를 열었다. DNA 검사 결과지. 친자 관계 성립.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종이들. 보육원 입소 기록 복사본. 실종 신고서. 아이의 발견 보고서. 그 안에 있는 이름. 강은아. 발견 당시 이름 서아. 윤서아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광화문 광장의 불빛이 조용히 깜빡였다. 저녁 바람이 통창을 약하게 흔들었다. 미술관의 소음이 아래서부터 낮게 올라왔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갔다. 표정은 울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냥 눈물만 먼저 나오는. 강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딸이 울고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자리에서. 그러나 미술관 안은 여전히 들끓고 있었다. 박미선이 흘린 소문은 생각보다 깊이 번진 상태였다. 심지어 외부 미술계 지인들 사이에서도 광화현대미술관 관장이 청소부와 무슨 관계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미술관의 격을 훼손하는 이야기. 박미선은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직접 말하지 않는다. 그냥 들불처럼 번지게 두는 것. 최동철도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다. 그는 팀 회의에서 비아냥을 섞었다. 윤서아 씨가 요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죠? 관장님한테 잘 보인 모양이야. 낄낄거리는 웃음이 회의실 안에 퍼졌다. 윤서아는 그 자리에 없었다. 하지만 전달은 됐다. 그런 말들은 항상 전달이 됐다. 윤서아는 그 소문 앞에서 아무것도 해명하지 않았다. 해명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관장이 말하지 않는 한 자신도 말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묵묵함이 오히려 소문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강태원은 움직이고 있었다. 조용하고
그러나 단단하게. 그는 이사회 의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미술관 재단 이사회에 보고할 사안이 생겼다고. 정식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폭풍이 오고 있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2명뿐이었다. 이사회 임시회의가 소집된 날 미술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다. 관람객들은 1층 로비에서 전시 안내를 받았고 큐레이터들은 전시관을 순회했다. 경비원은 각 층을 돌았고 청소팀은 구역별로 흩어져 움직였다. 윤서아도 그 안에 있었다. 오늘도 똑같이 조용히. 윤서아는 관장과 나눈 대화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내가 누구의 딸이라고.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25년이 뒤집히는 말이었다. 보육원 시절의 기억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바다 그림이 좋았는지, 왜 손이 저절로 파도를 그렸는지, 설명되지 않던 것들이 설명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설명이 위안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아픈 건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낡은 펜던트를 손으로 만졌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차갑게 느껴지는 은빛 케이스. 그 안에 있는 여자가 어머니였다. 자신을 낳은 사람. 이제는 없는 사람. 그녀는 3층 복도 유리창을 닦으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5층 회의실에서는 그 순간 전혀 다른 무게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사회 임시회의에는 재단 이사 7명 전원이 참석했다. 강태원 관장이 직접 소집한 자리였기에 아무도 빠지지 않았다. 박미선도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수석 큐레이터로서 주요 경영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녀는 오늘도 갈색 단발에 검정 정장 하이힐 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자리에 앉으며 관장을 보았다. 강태원 관장은 오늘따라 더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박미선의 등을 타고 올라왔다. 강태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재단 이사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려 합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냈다. 공증된 DNA 검사 결과지 복사본, 보육원 입소 기록, 실종 신고서 사본, 그리고 법무법인이 준비한 가족관계 증명 절차 서류. 25년 전 사라진 제 딸이 살아있습니다. 이 미술관 청소부로 근무 중인 윤서아 씨가 제 딸 강은하입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사들이 서류를 돌려보았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박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떨렸다. 친자 확인 DNA 검사는 공인 검사기관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99.97% 일치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식으로 회복할 예정입니다. 강태원은 말을 이었다. 담담하게, 흔들리지 않고. 아울러 이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미술관 내부의 소문이 의도적으로 생산되고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내부 감사를 이사회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 말과 함께 관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한지수가 직접 정리한 진술서, 그리고 소문이 유포된 경로를 추적한 내부 보안팀의 기록. 언제, 누가 어떤 경로로 그 소문을 흘렸는지가 담겨 있었다. 박미선의 이름이 여러 군데에 등장했다. 내부 감사는 그날 바로 착수되었다. 이사회는 재단감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박미선은 회의가 끝난 직후 임시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 그녀는 관장실 앞 복도에서 그 통보를 받았다.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이 떨릴 뻔했다. 이건 부당합니다. 소문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어떻게 특정합니까? 기록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박미선이 30년 동안 이 미술관에서 쌓아 올린 것들, 관장의 신임, 직원들의 복종, 미술계 안에서의 위치, 그것들이 한 오후 사이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복도에 서 있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눈을 피했다. 최동철도 같은 날 오후 감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팀 회의에서의 발언들, 윤서아에게 부당하게 배정해온 업무들, 지난 3년치 근무 기록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청소팀 대기실에 소문이 퍼진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팀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최동철은 구석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아무 권위도 없이 앉아 있었다. 윤서아가 그날의 일을 알게 된 것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청소 카트를 창고에 밀어 넣을 때였다. 한지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 서아 씨, 오늘 이사회에서 들었어요. 윤서아가 먼저 말했다. 조용하게. 한지수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윤서아는 잠깐 생각했다. 괜찮냐고.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하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직한 답이었다.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다. 미술관 5층 소회의실이 아니었다. 강태원이 선택한 장소는 서해 바닷가였다. 충청남도 태안군. 25년 전 은하가 사라진 그 바닷가. 두 사람이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바다 위에 흩어졌다. 파도가 모래를 핥고 물러났다. 파도가 보라색이었다. 아니, 파도는 파란색이었지만 빛이 꺾이는 각도에서 보면 묘하게 보랏빛으로 보였다. 윤서아는 그것을 알아채고 잠깐 멈추었다. 이게 왜 항상 보라색으로 보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강태원이 먼저 말했다. 내 어머니가 저기 서 있었어. 딱 저 자리.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모래사장. 그 위치를 그는 25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었다. 윤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파도 소리가 대신 채워주었다. 한참 있다가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그림 배우고 싶어요. 뜬금없는 말처럼 들렸지만 강태원은 알아들었다. 그림을 가르쳐 달라는 말이 아니었다. 계속 살겠다는 말이었다. 이 뒤집어진 삶 속에서 그래도 무언가를 붙들겠다는 말. 강태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자. 같이. 파도가 다시 밀려왔다. 보라색으로. 박미선은 내부 감사 결과 미술관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직권 남용 2가지 사안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재단 이사회는 그녀의 수석 큐레이터 직위를 해제했다. 30년이었다. 그 30년을 마무리하는 방식이 징계 처분서 한 장이었다. 최동철은 직위 해제와 함께 팀에서 배제되었다. 지난 3년간 윤서아에게 가해진 부당한 업무 배정과 인격 모독 발언들이 기록으로 정리되어 감사 결과에 포함되었다. 그는 항의했지만 기록은 항의보다 단단했다. 명품 코트를 걸친 채 미술관을 드나들며 갑질을 일삼던 중년 관람객은 미술관 측으로부터 정식 출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접수된 민원 기록이 3건이었다. 한지수가 조용히 제출한 것이었다. 윤서아, 아니 강은하는 그의 가을 처음으로 전시관에 작품을 걸었다. 광화현대미술관 기획 전시실. 이름은 보라색 파도. 메모지에 볼펜으로 그린 첫 번째 낙서부터 이후 반년간 정식으로 배우며 그린 그림들까지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제일 첫 번째 작품으로 액자에 담겨 걸렸다. 볼펜선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보라색 파도.
그 옆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그림은 2026년 봄, 이 미술관의 야간 전시관 구석에서 한 청소부가 홀로 그린 것입니다. 개막일 오후 강태원이 전시실 안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작은 메모지 액자 앞에 오래 서 있었다. 곁에 강은하가 이번엔 청소복이 아닌 차분한 회색 재킷을 입고 나란히 서 있었다. 파도가 액자 안에서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다. 보라색으로. 두 사람은 오래 함께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25년 만이었다. 마지막까지 감동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